자, 전산세무 2급 119의 이제 마지막 파트죠. 실무 시험에서 5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짜리죠. 어휴, 점수 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익혀놓으셔야지 점수를 갖다가 많이 따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격리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그 고현석 씨가 11월 급여는 12월 5일 날로 되어 있고요. 수당 공제 등록하고 그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영수증, 이행사항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수당 등록 시 월정액, 그다음에 통상 임금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수당, 공제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급여 자료 입력 시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해서 여기 있는 금액들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금액을 이거 딱 맞추라는 얘기죠.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 22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해당되는 것들 한번 또 마저 읽어볼게요. 등록하기 위해서. 수당을 등록할 때 여기 식대 있죠. 이 식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식대는 비과세가 되겠죠. 식사를 만약에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데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수당에서 6세 이하의 자녀와 잠깐만요.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 1인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수당도 육아수당으로서 월 20만원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로 등록을 해 놓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본인의 명의,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업무에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내 교통비 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요 세 가지 다 지금 비과세 항목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죠? 거기까지 설명을 보고 여기 해당되는 우리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셔가지고요. 화면이 이렇게 돼 있죠? 날짜가 11월 급여라 그랬죠? 우선 수당 등록부터 해보죠. 수당 공제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화면 옆에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은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급 되어 있고요.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있어요. 상여는 지금 없기는 하니까 상여 여기 부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대 직책수당 밑에 월차수당 이거 없죠. 이것도 부로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 되어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하나가 빠졌죠. 보육수당, 육아수당이죠. 비과세로 해놓으시고요. 여기서는 보육수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F1을 누르셔서 육아수당, 육아수당이 여기가 있죠.
보육상이라고 나와 있을까? 보육상으로 되어 있군요. 여기 20만 원 해주시고요.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급여 명세서에 보여주고 있는 여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야간 근로수당, 보육수당,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급여는 11월 달 걸라고 11월 달 거 귀속년 월이 11월이고요. 지급은 12월 5일 날로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고현석에 대해서 여기 기본급 입력해 주면 되겠죠. 기본급은 300만원, 직책수당은 10만원, 식대는 20만원, 자가운전 부조금 25만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30만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 2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국민연금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4만 1,750원, 건강보험료는 12만 1,270원, 장기 요양보험은 15,700원, 고용보험은 27,600원 받고요. 소득세 94,880원, 지방소득세 9,480원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치를 보게 되면 금액이 주어진 자료하고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자료 쭉 다 입력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내역도 금액이 반영된 금액을 정확히 반영을 했으면 뭐 이상 없이 입력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당 급여에 대해서 수당 등록을 했었고, 여기서 문제는 사실 식대라든지 야간 근로수당이라든지 보육수당,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것들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로 구분해서 입력해달라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저걸 안 했네.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여기 급여자료 수당공제 등록했고 급여자료 입력했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내려놓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해 줍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우리는 11월 귀속이니까 11월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급기간은 12월이었었죠. 12월로 선택해 주시고 정기신고기 있죠. 매월 한 달 했었으니까요. 매월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온 자료 급여명세표에 있는 거 그대로 반영됐으니까 뭐 손댈 것은 없고요. 문제에서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이 22만원이라고 가르쳐줬던 이 숫자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월 미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22만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영업부서에 재직 중인 윤지원, 코드번호는 105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 입력 자료 입력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정 탭,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그 다음에 의료비, 월세액, 이런 탭을 이용해서 입력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이런 데서 해당되는 우리 사용 내역들을 등록해주고 연말정산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죠. 자, 주어진 자료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입력해야 될 사항. 가족사항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부로 반드시 표시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들 하나씩 보면서
부로 표시해야 될 저기 대상자가 부양가족이 누군지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윤지원, 본인은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없다 그러고 총 급여가 8천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총 급여가 8천만 원이라고 알려준 것은 이따가 여기 월세 공제에 대한 것들 그 금액의 한도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알려준 금액이에요. 요거는 자, 이따가 월세 그 공제 탭에서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친은 지금 배당 소득 금액이 2,500만 원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함께 금융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배당 소득, 금융 소득, 이자 소득이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이 어머니 모친은 부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인 이하림은 일용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녀가 셋이 있는데 고등학생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요. 또 장애인 처리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윤수아 국외 유학 중이어도 자녀는 요 직계 비속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요. 그다음에 윤지수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 여기 부양가족에 대해서 정리된 걸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자, 4번은 아까 105번이었죠. 105. 그 다음에 부양가족 한번 보도록 하죠. 부양가족은 지금 입력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윤지원 씨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하나씩 다 입력을 해 주셔야겠죠. 우선 모친 직계 존속이라고 봐야겠죠. 소득주의 직계 존속. 이름은 강모친.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591210212816. 그 다음에 소득기준 초과 여부 초과가 됐죠. 그래서 여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득기준 초과가 됐는지 하는지 여기서 체크를 해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로 띵 뜨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봅니다. 배우자는 이하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8312-2611-816. 그 다음에 배우자는 상관없이 됐다 그랬죠? 자,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 해당되는 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봐야겠죠. 자녀는 윤지아의 주민등록번호는 071005411817.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0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지아는 지금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윤수아 주민등록번호는 071005-411-6913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 그다음에 마지막 윤지수. 그 다음에 250105 올해 태어났네요. 3671817. 그 다음에 부 표시해 주시고요. 20세 이하. 여기 첫째가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세 번째가 되겠죠. 셋째로 해주셔야지 세공제 금액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면서 입력을 다 마무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자료들을 각 탭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하나씩 보면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라고 되어 있고,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칸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위 칸은 국세청 자료, 밑에 칸은 국세청 자료 이외 자료를 입력할 때 구분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보험료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보장성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아예 보장성 보험료가 아니라 저축성 보험료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윤주원 본인 거죠? 윤주원 본인 거 80만 원 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윤주원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여기 칸을 갖다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윤주원 씨과에 대한 해당 항목이 나타나요. 여기서 실손보험료라고 했던 일반 본인과에 대해서 여기 금액을 갖다가 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80만원 반영됐죠. 자, 두 번째 모친. 모친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는 모친은 아까 여기 일반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소득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잖아요. 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득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는 여기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강모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 때문에 여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한 거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윤지아 거죠. 윤지아 첫 번째 클릭해 주시고요. 윤지아는 장애인 보험료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보험료 여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그 장애인 보험료는 밑에 별도로 넣게 돼 있죠. 여기다가 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종료 그럼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 입력이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볼게요. 교육비에서는 어머니 강모친 어머님의 교육비는 우리가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윤지아 자녀죠. 자녀의 교육비 교복 구입비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거 암기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체험 학습비가 35만 원이라고 했지만 30만 원만 계산해서 두 개 합쳐서 교육비로 50만 원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교육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윤지아 거 윤지아과에서 여기 쭉 가시게 되면 화면이 교육비라고 나와 있죠. 여기 클릭 여기다가는 교복 구입비하고 체험 학습비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윤지아가 초중고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F1을 화면을 좀 올려야겠네요.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초중고 나이가 18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중고에 해당이 돼요. 여기 코드 2번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특수교육비라고 했었죠. 여기다가 1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윤수와 자녀죠. 국외교육비라고 되어 있고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국외교육기관. 이거 여기 된다는 얘기를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에 된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국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국외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수아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일반 교육비에 해당되죠. 일반 교육비에다가 지금 초중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금액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취약 초중고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초중고 여기 해당되는 금액 한도가 1인 연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000만 원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기다 300만 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확인 값을 여기 1,000만 원을 입력해도 아마 한도는 그대로 300만 원까지로 바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정확히 300만 원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00만 원만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도록 할게요. 이할인 배우자에 대한 질병치료비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되어 있네요. 그럼 이할인 배우자에 대한 질병치료비는 100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은요 한도가 2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그 한도를 알고 있는지 내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료비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의료비는 여기 있죠. F2 눌러서 배우자 이하림 엔터 눌러주고 국세청 증빙코드고요. 상호나 이런 거는 알 수 없고 건수는 한 건,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100만 원. 그 다음에 똑같이 F2에서 배우자 이하림 해주시고요. 국세청장 건수 한 건 해갖고 금액은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후조리원이라고 되어 있는 요칸 F2 눌러서 0표로 1 눌러서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배우자에 대한 치료비 두 가지는 반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윤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외 치료비 300만 원에 돼 있다 그러는데 외국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그 의료비는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공제 대상 제외라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의료비까지 반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윤지원 본인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 3,820만원. 근데 여기 안에 보장성 보험료 8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보장성 보험료는 벌써 80만원 보험료에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중복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3,820만원에서 80만원을 빼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00 얼마가 되겠습니까? 3,740만원 되나요? 자, 그래서 그 금액을 3,740만원이라고 맞네요. 3,740만원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본인 그 윤지원 씨 거에서 신용카드 여기 3,740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거 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직불카드 500만 원, 질병치료비 1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질병치료비로 의료비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고 그다음에 그 결제한 금액이 직불카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에 한해서는 의료비에서 공제받고 그 금액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중복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하림이라고 써놓은 요 금액에다가 금액이 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직불카드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500만 원 그대로 입력해서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그 각 세액공제 받았는데 중복공제 되는 항목이 의료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의료비는 의료비로도 공제받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중복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비 있죠. 교육비 중에서 여기 교복구입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미취학 아동들 있죠.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비는 전액 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했어도 교육비로도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중복 공제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이하린 배우자까지 다 반영을 했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그런 사용분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끝난 거고 마지막 월세공제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세공제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해당 자료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무주택 세대주인 윤지원 본인이죠. 임차인 연간 월세 지급액이 1,0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월세액, 임대 해당되는 거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차이가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누구죠? 윤지원 씨의 그 급여를 갖다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총 급여 금액이 여기 지금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8천만 원 총 급여가 8천만 원일 경우 여기 연간 월세 지급액의 공제 대상 금액은 1,000만 원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1,08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 주실 때 그 금액을 1,0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자동 계산되니까 우리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긴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 월세액에서 해당되는 임대인의 요 인적사항을 여러분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름이 임대인이 김민수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는 701011, 그 다음에 1661819, 그 다음에 주택 유형은 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체 화면을 눌러주고 아파트인 경우 여기 있죠. 5번을 눌러주면은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 계약 면적은 83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서상 주소지는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3. 계약 개시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1년간으로 했죠. 월간 1년 동안 냈던 거 월세액은 1,080만원. 그랬더니 공제 대상 금액이 1,000만원. 월세액 공제 15%에서 1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입력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오셔가지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아직 지출액에 대한 거, 여기는 부속 뭐죠?
다른 탭에서 이런 금액들이 입력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부양가족 탭에서 클릭해서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세액까지 다 계산을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8번에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입력했던 자료를 여기에 다 반영을 시켜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입력됐던 자료가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신고서에 주르륵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전체 화면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냈던 우리 여기 원천징수와 관련된 연말정산 자료들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그 119의 전산세무2급 원천징수에 관련된 연말정산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